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세월호 화물칸에 실려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참사 당시 영상입니다. 차량 한 대의 바퀴 4개가 동시에 바닥에서 떨어지며 공중에서 뒤집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배가 서서히 기울어질 때는 나올 수 없으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통상적인 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속도는 약 0.02g, 50배 상당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현상으로 역시 외력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꼬리 부분에 부착된 이른바 핀 스테빌라이저의 모습입니다. 정상보다 30도 정도 더 휘어져 있고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역시 외부 충격의 증거라고 일부에선 주장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늘 처음으로 외부 충격설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외부 충격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용역 결과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 많고 그러면서 그 외력설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완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4년이 넘도록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원점에서 편견 없이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사 직후 검찰은 제대로 묶이지 않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선체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침몰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한쪽으로 쏠린 건 충격의 결과이지 배를 기울게 한 원인이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4년 전 검찰의 허술한 수사 결과 발표는 온갖 추론과 억측만 난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가 남긴 항적 기록부터 외부 충격설까지 원인 규명 작업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엔진이 꺼진 뒤 101분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은 배가 왼쪽으로 계속 기울면서 지하층까지 물이 들어찬 게 전복과 빠른 침몰의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지하층은 기관실과 타기실 등 중요 기관이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2개의 수밀문과 5개의 수밀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홀은 항상, 수밀문은 이상이 발생하면 바로 닫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수밀문은 조타실에서도 원격 장치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풀었다 닫았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볼트를 묶어놨다면 물이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 절대 열릴 수 없는 건가요? 물이 들어올 수 없게끔 볼팅을 해야죠. 검찰은 화물 리프트와 환풍구를 통해 지하층으로 들어온 물이 어딘가에 있는 틈새로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3년여 뒤 바다 위로 올라온 세월호는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7개의 수밀문과 맨홀이 모두 열려 있었던 겁니다. 물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하층까지 밀고 들어왔는지 해명되는 순간입니다. 선조위 측은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기관실로 드나드는 경로를 단축하기 위해 열어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닫기가 불편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열고 다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심지어 케이블까지 이렇게 있다고. 케이블이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열어놨다고 그래요. 세월호 30분의 1 크기로 제작한 모형 배에서 수밀문과 맨홀을 모두 열고 침수 실험을 한 결과 세월호와 유사한 침몰 과정이 관찰됐습니다. 반면 모두 닫은 상태에서는 배가 65도가량 기울어진 뒤 더 이상 침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가라앉지 않은 겁니다. 닫혀 있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제 세월호가 지금 101분 만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조위는 보강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규정대로 수밀문과 맨홀을 제대로 닫았더라면 최소 몇 시간 동안 완전 침수는 막을 수 있었고 침몰 안 됐을 수도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뒤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한은 오늘 자정. 법원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 등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피고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엔 항소 효력이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밝혀 항소장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징역 24년 형량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고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항소하면 재판을 거부해온 입장과 반하게 되는 박 전 대통령에겐 결과적으로 절묘한 해법이 뒀습니다. 이미 그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건데요. 도전자들의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해놓고 막 잽을 날렸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전략은 사실상 무대응. 논란이 되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선두주자로 가는 분들은 현재 지지율 유지하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맞대응 전략을 안 쓰죠. 무대응 전략을 쓰죠. 서울시 후보는 3명 다 누구하고 붙여도 압승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냥 우리 편 이겨라.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정 어떤 분을 편들 수는 없지만 그렇지.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공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방송으로 나왔던 서울시장 후보 4명 인터뷰해봤잖아요. 이제 판을 흔들어야 되니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이 해놓은 게 뭐 있어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는요. 그전에 오세훈처럼 막 뭘 대단한 걸 만들고 랜드마크 만들고 요게 시장이 할 일이 아니고 소소한 곳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없는지 복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잘한 놈은 네. 알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의 공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과 상당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이. 이 기간 동안 서울시가 박원순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안 망가진 거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출마 선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26위로 추락했지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6위로 상승했다. 참 큰일했네요. 이게 이 세력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놔서 우리가 했던 5글자 이게 나라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만큼은 경쟁력이 6위로 상승했다. 전 세계 그 많은 나라에 있는 국가들 도시들 중에. 그러니까 천만 서울 시민의 자존감을 지켜줬죠.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광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이 크죠.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는 저는 항상 그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었죠. 제가 사는 곳. 그런데 인천시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인천시는 그런데 다 쓰는 반성해야 됩니다. 인천시 반성해야 됩니다. 인천시도요. 서울은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압도하는 가운데 50%를 못 넘기게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자가 2, 3위 후보의 전략인데 그렇죠. 인천은 또 정반대로 여론조사가 완전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처럼 경선을 보자면 가장 재밌을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광주, 세 번째가 서울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은 누가 될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인천은 참 희한한 동네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망가져도 또 망가지고 싶나 보죠. 자, 어쨌건 간에 박원순 시장의 이제 3선 출마를 한번 지켜볼 일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다 주자들이 결정되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김문수요? 순살문수. 왜요? 아니 이 김문수가 대구로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서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그랬는데 또 서울로 왔잖아요. 그 뼈는 묻어놓고 왔잖아. 서울로. 뼈가 없네요? 예? 뼈가 없어? 네. 뼈 없으니까 쪼사버리기도 쉬워요. 뼈 없는 닭발이네 그거. 뼈 없는 닭발. 우리 문수 됐다. 흐물흐물하겠네. 이 사람들은 이번에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뭐 주사파들이 장악했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서울시도 무능한 좌파가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이 좌파 만능론 이런 것처럼 좌파가 어쨌다는 거냐? 대한민국 여론조사하면 70%가 넘는 사람들이 좌파인데 뭐가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이번 제7회 지방선거를 이념 대결과 문재인 심판론의 당론, 홍준표론에 기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깨닫게 될 거다. 정말 할 게 없고 역사상 유례없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이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색깔을 꺼내들면 어쩌라는 거야. 정말 부끄럽다 진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사뿐히 나타나서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죠. 또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참 좋은데. 자, 어쨌건 서울은 재밌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와 안철수는 안 보이는 가운데. 그러니까 오히려 본선보다 경선이 더 재밌어지는 희한한 선거가 돼가는. 알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트럼프의 입장에 따라서 한국이 주는 그 방위비 분담금 뭐 그거 얼마 그 까이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다. 그리고 니들은 지금 매년 2, 3천억씩 남겨서 지금 예금해놓고 있지 않냐. 이게 사실상 논란이에요. 우리 방송에도 좀 있었죠. 은행에 미군 기지 내 은행에 돈. 그게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1조 원대가 있다고요. 예,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한 미군들이 평택 같은 데서 그 사는 아파트 우리 방송에 어떤 분이 증언해 준 적이 있는데 저요. 그랬습니까? 용산에 있는 왜 새로 짓는 아파트라던가 주상복합 이런데 제 사촌 동생이 이제 미군으로 파견 나와가지고 장교로 있었는데 얘가 월세 300만 원짜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좀 아껴가지고 월세를 좀 줄이고 네가 쓸 돈으로 마련을 해 그랬더니 어차피 안 쓰더라도 그 돈은 월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무조건 비싼 아파트를 임대하는 게 자기한테 남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말 유명한 그 전문 용어가 있죠. 눈먼 돈. 그러니까 실제로 용산기지 앞에 거기에도 지금 그 고가 아파트들이 미군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평택 그 미군기지 저도 가봤는데 6번 게이트인가요? 5번 게이트 앞에 가보면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 빌라들에 다 넓고 큰 이유가 다 그런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혈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냥 얻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걸 아니까 월세를 또 미군들한테 더 높이 더 받더라고요. 높게 받는 예,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리퍼트 전 주한 미군 대사 있죠. 저번에 이제 얼굴에 칼 이렇게 하신 분. 올해 우리나라가 낸 방위비 분담금이 9,600억. 그러니까 사실상 1조에 가깝죠. 리퍼트 주한 미군 대사도 당시에 한국의 방위비 기여도가 높다. 그러면서 만족해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이 계약, 이 협상을 5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그래서 총액을 5년 동안 얼마를 줘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반대로 볼 필요도 있거든요. 미국이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주둔을 하면 심한 경우는 땅에 임대료를 받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평택에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맞이하러 갔던 곳 캠프 홈프리스 네. 거기 엄청 잘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미군 기지 아닙니까? 사실 이 방위비 분담금은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소파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의뢰 입장에서 협상을 해왔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에서 가장 아팠던 때는 2010년도였습니다. 이명박 때였죠. 이명박 때 그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미국 측이 올려달라고 얘기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한 근거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비인적 주둔비라는 게 있어요. 사람 빼고 비인적 주둔비에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비율이 46%밖에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을 올려달라라고 그때 협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주장하는 46%에 한국이 지원한 간접 지원, 직접 지원에서도 카투사 운영비, 민간인 소유 부동산 매입비, 미군 기지 이전비 등등을 합치면 무려 65.1%를 부담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방부의 방위비 분담 담당자가 밝힌 거에 의하면 이 주한미군 이전 비용 외에도 토지 임대료 저평가분, 미군의 탄약 저장 관리비, 그다음에 탄약고 부지 시설비 같은 간접비, 부대 운영비 등을 다 포함하면 그 당시에 2010년 이전에 무려 77.2%의 부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한미군 주둔비에. 그러면 아까도 분하님 얘기했지만 주한미군이 적립해 있는 돈이 1조 원이에요. 분담금에서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1조 원인데 트럼프나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을 더 늘려달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77%를 엄격하게 보면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70% 정도를.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뭐냐면은 한미 방위 분담 특별협정 이걸 줄여서 SMA라고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체결을 위한 서로 간의 토론 협상이 10차예요 올해. 그러면 대략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지 50년쯤 된 거죠. 그렇죠. 대략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석이 있어요. GDP 대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국회가 몇 년 전에 발간한 거 보면요.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한국이 0.068%, 그리고 일본이 0.064%, 독일이 0.016%로 주요국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소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소파요? 소파, 소파. 그 놔둬 그냥.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지금 마차님이 얘기한 대로 전도 화가 나는 게 일본과 독일은요 전쟁을 발발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범국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전범국인데 그에 대한 인류사의 숙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1위로 지금 분담금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미군이 남한의 병력 주둔만 37,000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오산뿐만 아니라 동두천 8군 사령부, 그다음에 서울시의 어디죠? 여기 용산 기지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그것도 철수하기로 해놓고 안 했죠. MB 때문에. 그다음에 7미군 공군 사령부도 한국에 있고요. 8전투 비행단도 있고요. 대구에도 또 보면 군수지원단도 있어요. 전국 시도 단위에 미군 기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이 남한을 장악하고 있는 미군들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은 군 무기도 사지 못하고 오히려 국방비, 군 전투 장비를 도입하는 데 미군 거를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 삼중적 고통을 치르고 있다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남북 정상회담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 봤을 때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이제는 좀 이걸 청산해야 될 때가 아닌가. 분담금 줘서 뭐 관리에 무기 어마어마하게 사죠.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무기 도입이 사실상 50% 60% 있게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 인건비 빼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항들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소파, 우리가 얘기하는 소파가 아니고요.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5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조치협정이라고 해서 이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인데 5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주둔미군의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면 되고 나머지 주한미군의 모든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미국도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5조 2항을 신설을 합니다. 5조 2항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경비에 추가해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조항에서는 일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돼버려요. 이 조치 자체가 잠정적 조처라고 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게 1991년 시행 뒤에 지금까지 영속적으로 항시적 조처가 돼버렸고요. 이게 미국이 부담해야 될 막대한 미군 기지 비용까지도 다 우리나라가 대고 있는 거고요. 2017년도 보면 한국 국방 예산 중에서요. 주한미군 관련 예산이 4조 6,752억 원에 달해요. 평택 미군 기지 지원 비용도요. 처음보다 6조 원이 늘어난 16조 원이 돼버렸고요.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거하고는 다르게 대한민국이 92%를 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협정이 돼버린 거고요.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주한미군이 와서 주둔하게 된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시설과 부지만 제공해라. 우리가 다 할게.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91년도에 이거를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차회 때 얘기 나왔던 게 결국은 기존에 협정을 했던 것은 연간 4% 정도의 인상률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청구한 것은 2배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2배 정도를 요구하면 사람이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50% 깎고 합의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5배가 지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대략. 예, 대략. 야,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씨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북의 평화 분위기에서 통일의 비용을 분담해야 될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게 미국과 일본이, 러시아 몇 개, 중국이 있는 거죠. 또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판에 오히려 청구서를 더 2배로 늘려서 청구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장사치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아차. 예. 이번에 청구해도 한국 애들이 뭐라고 말 않겠지.
라고 이렇게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몰상식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3만 7천 명 필요 없습니다. 10,000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요. 미 문화원도 뒤로 옮기시고요. 서울 용산기지 전부 빼서 평택으로 가십시오. 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북한 사이에 평화무드가 만들어지면 주한미군의 효용성은 떨어져요. 물론 일시에 주한미군 철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김정은도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걸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만 봐서 그래요. 근데 5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올려놔야 돼. 그 다음 계약할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저는 미국의 전략 이런 거라고 보고요.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은 노조 가입돼 있으세요? 없나요? 일단은 저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네. 법적 용어니까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노무사는 그러면 뭐 자영업자, 사용자 쪽에 그렇죠. 속하는 건가요? 예. 저처럼 이제 물론 이제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 노무사든 변호사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노조법상에서는 당연히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저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저희 사업장 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게 아주 큰 대기업도 있지만 뭐 영세한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연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그 갑보다는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 또는 병, 심지어는 정의 위치에 있는 그 신분상으로 돼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조에 결성을 하고 가입을 하시죠. 사실 우리 노조법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소속돼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이제 근로기준법과는 좀 큰 차별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뭐 산별 노조, 예. 그래서 직종 노조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나마 그 10%도 공공부문 그리고 그렇죠. 대기업 이거를 빼놓으면은 뭐 사실상 뭐 5% 미만이라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낮죠.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노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어도 와해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삼성의 노조 와해 그 방법이 담겨진 문건이 발견이 됐어요. 네, 사실 요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벌써 5년 전에 발견된 그 심상정 의원에 의해서 폭로된 문건인데, 요것이 그 당시에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덮고 지나갔어요. 네, 노동청에서도 그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그룹의 내부에 한 직원이 개인적인 일탈이다. 그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그 개인적 일탈, 이걸로 처리를 했는데, 요걸 이제 다시 꺼내든 게 검찰이죠. 우리 그 새날 2904 편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이제 마차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고구마 줄기 게다가 문형왕릉이 발견되었다. 근데 딱 그런 그 케이스와 비슷한데, 이제 그 MB 716호 소송비 대납 혐의 밝히기 위해서 삼성전자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이게 딱 덜커덕 나오니까 같은 검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그냥 덮고 지나갔던 것을 이번에는 그 6,000여 건의 그 문서를 이제 좀 심층 분석 중이고, MBC나 JTBC나 이런 SBS, 특히 SBS 요즘 삼성 끝까지 파고들고 있죠. 보면은 아주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노무사님과 이 삼성 이야기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요즘에 참 논란이 많아요. 삼성증권도 그렇고 이재용 사건도 그렇고요. 노조 탄압 문건 발견된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그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때 이제 2013년에 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첫 번째 2011년 평가 및 반성, 두 번째가 2012년 노사 환경 전망, 세 번째 2012년 노사 전략, 네 번째 당부 말씀의 순서, 이렇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삼성 계열사 중에 에버랜드 있죠.
그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과정에서 이제 진행된 거로 보이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그 문건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의 삼성이 만든 노조와해 정석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삼성이라는 곳이 문호조 경영으로 유명하죠. 네. 그 문호조 경영의 이제 그 시작은 기원은 이제 그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말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흙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백골이 진터가 됐는데도 노조는 역시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후대의 지금 입장들인데요. 네, 제 주위에서도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삼성에서 만약에 노조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눈에 띈다 그러면은 삼성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라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라인이 모두 드러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회적 평가로 이런 얘기 있죠. 관리의 삼성이란 말. 근데 그 관리에서 그 관리란 뭐냐면 바로 노조에 있어서 노조 결성을 하고자 할 때 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치밀한 때문에 관리 삼성이라는 그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요. 사실 삼성하면 그리고 이제 노조하면 그 잔혹사예요. 진짜 그 노조 설립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이제 87년에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노동조합 가입붐 그리고 설립붐이 일어났을 때도 삼성이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죠. 근데 그렇게 다른 회사들, 다른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 다 노조를 결성을 하고 노조의 활동이 왕성했는데 왜 유독 삼성은 노조 활동은커녕 노조 설립조차도 다 번번이 실패됐는가? 이것은 그 삼성그룹의 노조 설립에 대한 와해 대응 대책 이걸 살펴보면은 그 궁금증이 좀 풀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 삼성의 일반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낱낱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삼성의 노조와의 비법 어떻게 됐나요? 예, 일단은 그 삼성은 드러난 문건에 의하면 3단계의 그 대응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보면 1단계는 우선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선제적인 조치가 뭐냐? 만약에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낌새가 느껴진다, 포착이 된다. 근데 그 포착된다는 자체도 상당히 그 대단한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비밀리에 굉장히 그동안 삼성 자체가 그것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조직하자라는 것도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이 첩보가 들어갔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첩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그 내부에 직원들 내부에서도 사측에 유리한 정보를 제보해주는 뭐 막말로 하자면 뿌락지 같은 예, 뿌락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한 그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또 하나의 전제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어영노조 설립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멤버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기도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에 이미 어영노조를 설립해놔요. 이것이 바로 1980년대의 그 삼성의 선제 조치였는데요. 지금은 뭐 복수노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2010년 이전까지는 복수노조가 금지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 기업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측이 미리 사측이나 다름없는 노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민주노조가 설 수 없게끔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보면은 삼성그룹 내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노동부에 가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러 가면은 이미 설립됐습니다. 예, 더 이상 나와요. 신고 안 됩니다. 그렇죠. 노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혀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이제 페이퍼 노조를 먼저 설립 신고를 했다 이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노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노동계에서 그동안 이런 그 노조 민주노조 운동의 근본적인 탄압의 빌미가 되니까 복수노조 금지 조항 대표적인 악법이다 해갖고 폐지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게 폐지만 됐으면 그만일 텐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노조법상의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네, 어차피 노조가 여러 개더라도 교섭은 한 군데만 한다. 그렇죠. 네, 이제 노조가 예를 들어 A 노조, B 노조, C 노조가 한 회사에 이제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되니까 있으면 A 노조, B 노조, C 노조 각각 사용자랑 교섭을 할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건데 왜냐하면 노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각각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는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직종별로도 다를 수 있고 어떤 그 사용자 즉 민주노조냐 어용노조냐라는 측에서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노조는
사업장과 다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국회에서는 경총의 끈질긴 요구로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복수노조 풀어준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노조나 소수노조들은 더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만약에 어용노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사측에서 버틴다면은 법적으로 당연히 과반수인 어용노조가 유일한 교섭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쵸. 네, 그전에도 뭐 가부 로토텍도 그렇고요. 저희 지금 KTX 코레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에 위탁되어 있을 때 노조 처음 만들 때도 그 회사에서 먼저 노조를 만들어서 원래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막 가입시켜가지고 몸집을 불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50% 넘었다 하면서 교섭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폐단에 또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 바로 KBS입니다. 지금 두 노조로 나눠 있죠. 구노조, 신노조. 근데 이 구노조가 바로 어용노조예요. 그래서 이 구노조가 바로 이명박 정권 초기 때 예전에 정현주 사장 있죠.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는데 힘을 보태주는 게 바로 구노조인데 이 구노조가 바로 과반수 이상의 노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용노조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구노조를 탈퇴하고 신노조를 만들었는데 이 신노조가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교섭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 이제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로 오히려 역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우 이렇게 그 악용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그 법률가로서는 교섭단체 대표 창구 단일화 규정은 대표적인 반노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좀 삭제가 돼야 될 조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도 조금씩 뭐가 문제고 어떤 것이 시정되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건에 따르면 실제로 2011년 6월 4일에 한 현장 여사원의 제보로 노조 설립 움직임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약 2주인 6월 20일 날 어용노조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불과 9일 만에 단체 교섭을 체결했어요. 그래갖고 새로 만들게 되는 삼성노조는 단체 교섭권을 아예 상실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좀 발생했죠. 네, 그게 바로 1단계 작업이군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바로 노조법상의 지배 개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부당노동 행위로 좀 처벌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냈다라는 거. 여기서 일단 그 노동청뿐만 아니라 검찰도 뭐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뭐 좀 권력 외에 삼성이 현재 있다라는 것은 뭐 많은 법원 판결만 보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2단계는요? 네, 일단은 그렇게 그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거 요거를 하되 이게 안 됐거나 아니면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니까 복수노조가 어쨌든 생겼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주동자를 징계하고 언론에 대응하는 요 단계로 좀 넘어갑니다. 우리 그 전쟁에서도요. 적의 장수를 죽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죠. 그래야 사기가 꺾이고 일사불란한 조직 지휘 체계가 무너지니까 삼성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연구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그 주동자들을 문제 인력이라고 딱 그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인력이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유사시에 징계 조치를 2단계로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그 근태불량이라든가 그 지시불이행 이런 그 문제 행위를 정밀하게 채증해야 된다. 하고 그 문건에서는 상세하게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밀착 관리 강화를 주문하죠. 여기서 이제 관리의 삼성의 명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 한 명 뭐 근태 불량이라든지 뭔가 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회사에서 만들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 하나 뭐 범죄자 만들어버리는 거 조직의 힘, 특히나 삼성 같은 거대한 굳건한 조직이 마음 하나 먹으면 사람 하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또 처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서류를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네, 참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동자, 뭐 삼성 내부에 의하면 문제 인력,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주홍 글씨를 찍어놓고요. 그래서 노조를 만약에 만든다, 이미 만들어졌다 하면은 이 노조는 주동자 징계 회피를 위한 방탄 노조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들은 이것을 아주 충실하게 잘 받아 적어주죠. 그렇죠. 또 삼성이 또 관리의 삼성 이런 것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 대응이 이제 그런 방탄 노조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3단계 이제 그것으로도 이제 어떻게 되지가 않았다. 그러면은 노조의 세 확산을 방지하면서 노조를 천천히 와해되게 하는 궁극적인 노조 와해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노조의 세 확산 방지를 우선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원, 약한 고리가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취업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약점이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는 쪽으로, 특히나 그 직원이 노조의 간부이거나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징계를 구체적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삼성의 방법,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표적 감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조합원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삼성의 주요 금융 계열사에 있는데요. 감사를 한번 받기 시작하는데 6개월을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가 6개월씩이나 지속이 돼요? 예. 개인 감사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는 6개월 동안에 원래 있던 어느 지점, 특정 지점에서 본사로 불려 올라가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 원래 있던 곳이 뭐 지방 어디였든 간에, 그러면 본사에서 자기 일 없이 어떤 특별한 그 컴퓨터 이런 것 없이 매일매일 감사라고 치고 여러 가지 그 반성문 비슷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미치지 않는 것이 희한할 정도가 됩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매일 그렇죠. 가서 써야 되는 게 반성문이고 네. 어디 면벽 수행시키고 앉아있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군요. 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주동자만 징계를 했다면 이제 3단계에서는 조합원까지 그리고 특정 주동자들과 단순 가담자들 뭐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삼성의 디테일이 나오는 것이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를 또 분리를 일단 합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죠. 그래서 주동자의 경우는 강하게 징계 쪽으로 격리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거기에다가 강한 채찍을 들었다면 당근도 함께 또 제시를 해요. 역시 영리하게. 그 당근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전으로 회유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노조 활동 포기하고 해외 파견 보내주면 한 5년 정도 있다 들어와라. 그리고 그 5년 동안에는 월급의 2배 이상을 체류비로 주겠다라고 하고 들어오면은 그때는 특진 시켜준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자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도 다 마련해주고 주택자금을 20년 동안 연리 1%로 그 대출해주겠다. 이런 조건들을 제시해주고요. 참 사람이 거절하기 어려운 되게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제안을 하네요. 그 정도에 그치면 다행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한 분은 90년대 후반에 이제 삼성 계열사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계열사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 선배님이 바로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더니 딱 이 케이스에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노조 설립을 하려고 하고 거의 이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하러 가기 전날에 본사의 직원이 갑자기 딱 인사팀, 경영팀에서 보자 하더니 여관으로 가자고. 물론 그 억지로 끌고 간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또 그 주동자들을 이렇게 격리시킬 때는요, 혹시라도 싶어서 불법의 요소가 있는 행동을 잘 안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여관에서 잠도 안 재우고 같이 술 먹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다 제시하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거절했을 때 올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같이 협박이 함께 들어와요.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가 앞으로 겪게 될 아주 수많은 그렇죠. 그 고행과 앞날 뭐 해고나 뭐 괴롭힘들을 조목조목 또 같이 제시를 하는군요. 거기에 그치지가 않고 그 가족사의 약점도 함께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 계시는 노모가 계셨어요. 근데 그 노모에 대한 걱정을 해준 척하면서 네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 안 받아들이면 너는 잘리고 이 노모가 이런 좀 그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고 네가 여기서 잘리면은 너 노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 할 수도 없다. 다른 회사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을 함께
좀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래서 노조 설립은 포기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선배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국가로 5년 동안 파견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저희 KTX 승무원들 파업했을 때 철도공사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파업 풀고 먼저 선착순으로 복귀하는 순서대로 승진시켜주겠다라는 그렇죠? 거였어요. 예. 그리고 좀 더 비인간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특히나 단순 가담자들을 협박한 그런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경우인데요. 거기 직원 중에, 그리고 조합원 중에 탈북자, 즉 세터민 출신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조합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조에 가입하면 너 북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해요. 삼성이 그럴 권한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럴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북자 입장에서는, 세터민 입장에서는 그런 말 들으면 무섭죠. 네, 아직 남한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진다. 억지로라도. 그리고 또 삼성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죠. 삼성이 워낙에 막강하다는 거 자기들도 알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예요. 그거는 거의 죽음을 뜻하는 공포죠. 북으로 가면 자기 진짜 사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위법적이고 탈법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 삼성 측은 자기네들은 그 문서가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누구랑 똑같이 반응하고 있네요. 네. 716호. 모든 서류는 조작된 거다. 다 설정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은 더 좀 뻔뻔한 게요. 그 검찰이 입수한 이 문건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을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희 입장은 없다. 딱 그래요. 검찰이 얘기하는 자료가 저희가 작성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고, 검찰이 지금 얘기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검찰이 저희한테 확인해 준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검찰이 말하는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는 모르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끝까지 난 몰라 이렇게 버티고만 있으면 그럼 아무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716호 MB가 왜 구속됐어요? 바로 시종일관 모르세 했기 때문에, 부인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시도가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됐잖아요. 근데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또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 10일인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금속노조의 그 대표 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각 지역 AS 센터에서 센터장과 노무팀장들이 업무용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들을 갑자기 막 전부 다 일제 교환을 교체하고 있다. 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헐. 정말 노후화가 되거나 아니면 노후화가 됐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으면 안 고쳐줬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답니다. 이제까지는 고장나도 웬만큼 쓸 수 있으면 고쳐주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새 걸로 네. 전체적으로 갈았다는 게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상하네요. 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났다라고 좀 봐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구속영장의 그 발부의 요건이 뭡니까? 도주의 우려 또는 그쵸. 증거인멸 우려. 이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요건 아닙니까? 네. 이제는 전 국민은 상식화됐잖아요. 지금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네요.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구속영장 발부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온 국민이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이나 이런 법원에서 판결이 미흡하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라고 좀 하기도 그렇지만 해외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이겠죠. 네, 해외에서 삼성 로고만 봐도 우리나라 국위 선양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되게 큰 좋은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래서 너무 초법
탈법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거마저도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정말 절감되도록 뭔 짓을 해도, 특히 노조 관련해서는 어떤 짓을 해도 그 누구도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87년이었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아재 같은데요. 그때 이제 이 올림픽을 앞두고 삼성이 대대적으로 때렸던 그 이미지 광고가 뭐였냐면 휴먼 테크였었어요. 그 CG로 사람의 모양을 해서 성화를 받드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걸 이제 만평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박재동 화백이 이제 만평 낸 게 휴먼 태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노동자의 멱살 쥐어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만평이 좀 생각나고요. 또 97년도인가요? 그 삼성이 이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면서 SM5를 만들 때 광고에 그 카피가 나오죠.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삼성이 다른 거는 노조 탄압,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네요. 삼성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려졌던 것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정말 촛불 혁명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것도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잘 몰랐던 애국심 때문에 삼성이 참 그동안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렇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좀 더 바로 보는 자세, 그리고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화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소확행이라는 게 있죠.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한 나만의 방법? 보현님은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고 싶어갖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사람들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받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권 감수성 너무 없다든지, 아니면 저를 여성이라든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속으로는 삭히면서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컸는데 요즘은 어떡하냐면 그분 면전에다가 못하는 말을 제 카카오톡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그 말을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아, 저 약간 귀엽게 좀 날려주기 위해서? 네. 그런 그분한테 직접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그걸 제가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한 행복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몇 개만. 아, 뭐 빠은 소리? 이런 거. 소리? 네. 어떤 사람의 의견이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빠았다. 마늘 빠았다 하듯이 생각을 빠았다. 말을 빠았다. 논리가 빠았다. 아, 요즘 신조어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무례하시네요. 이런 거라든지. 헛소리 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 네. 아, 그 말을 다 지금 속으로 담아두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런 보현님의 작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오늘의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갖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요즘 하고 있던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팀에서 발행하는 매거진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시민사회의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랑 뭔가를 같이 하고 싶다면서 막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시는데 그런 제안이 꽤 무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제안을 지금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지쳐 있고 그래서 거절을 바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요? 뭐 거기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 그것을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본인들의 어떤 정책 과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막 들어와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의도 같은 거를 잘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는 제안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많이 받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보통이 아닌 분들이시네, 이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이 말뜻에 어떤 생각이 담겼을까? 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저희 고민입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일단은 말의 뉘앙스 그대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센데? 이런 건데 내가 좋은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격식을 갖추신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내가 잘 모르고 직접 들은 뉘앙스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을 깔봤다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별거 아닐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내보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저는 실수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어떤 상황에서든
나이가 어리든 뭐 많든 유명하지 않든 유명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보통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다른 사람, 저도 알고 그분도 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제3자에 대한 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A라는 분은 쉽지 않은 분, B라는 분은 괜찮았던 분, C라는 분은 쉽지 않은 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누군가의 평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쉬운 분과 쉽지 않은 분, 보통인 사람과 보통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건가? 막 이런 혼란스러운 말되네. 비슷한 맥락인 것 그런 같죠.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참 사람을 볼 때 진짜 다양한 태도가 있지만 이렇게 나를 보다니 우리를 뭐로 생각하고 만나자고 한 건가. 그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분을 달리 말할 수도 있잖아요. 쉽지 않은 분이라는 표현보다 그분은 상대분이 굉장히 깐깐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쉽다, 쉽지 않다. 그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 그 목표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걸림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힘들고 쉽고 안 쉽고 좀 그렇다. 인간적 관계에서는 좀 썩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고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 해석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고자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잘 버텨내고 계시네요. 네. 보현님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해 보면.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잘 지켜보고 있어요. 안산에서 이제 활동하는 청년으로서. 안산 시장 후보들이 이제 후보군들이 확정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얘기예요. 원래 지금 안산시 시장 재종길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님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또 다른 시장 후보님들이 3분이 더 나왔어요. 근데 그 3명이서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재종길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서명도 내시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재종길 시장님은 재선에 도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당내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왜 현재 시정을 비판하는 것인가? 그건 당 차원에서 봤을 때 좋은 일인가? 이게 맞는 방법인가? 좀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당이었다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현재 시장의 시정을 비판한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당내에서 이러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많이 있는 일인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정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은 그들과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같은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제 원칙이나 주관은 그렇습니다. 같은 당 사람이면 최대한 서로 간에 예우를 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선의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를테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내가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포지티브로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효과도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저 후보가 있고 이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현직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막강한 게 있거든요. 현직 자체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언론이 잘 받아준다거나 경쟁 자체가 잘 안 되죠. 근데 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정말 잘하는 분이죠 하면 당장 논리적으로 그러면 당신 말고 그 시장이 계속하면 되겠네가 되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할 때 그런 농담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아니고 시장님이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유머라고 치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네거티브를 하면 주목도가 높아지죠. 저 사람은 정말 못했어. 이제는 내가 해야 돼. 근데 그 중간에 아주 고급스럽게 저분도 잘하셨지만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미흡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 논리 체계를 갖추고 그분을 비판을 하는 경쟁 구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선거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계속 해주길 바라는 분이 많아요. 무난하게 잘하셨으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얼굴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2위, 3위윤,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이분들이 박원순 시장에서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항의가 빗발쳐요. 니들의 공격 논리가 본선에 갔을 때 적들, 다른 사람들의 공격 논리가 된다. 적당히 해라. 근데 이 선을 적당히 딱 긋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보통 정치에 가시는 분들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시더라고요. 선거판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도 적당히, 포지티브도 적당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거에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포지티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잘못 네거티브에 손을 대면 자기가 후보가 못 되는 것은 물론 후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도 적당한 선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건 알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원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박영선 의원하고 우상 의원이 서로 이제 2, 3위를 다퉈요. 지금은 결선 투표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1위 주자가 50%가 못 넘으면 1, 2위만 다시 갖고 다시 투표를 합니다. 올해 민주당이 그렇게 경선을 해요. 근데 내가 2위가 되겠다고 2위 경쟁하던 후보 있잖아요. 1위 말고 2위 경쟁하던 후보를 막 깎아내려요. 그래서 내가 얼른 2위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1위, 2위, 3위가 있는데 2위가 되겠다고 3위 주자가 될 사람을 깎아내리면 그 3위 표가 자기한테 오지 않고 1위한테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2위가 되는 목적 또는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1위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데 그 네거티브가 결국은 덕으로 돌아오는 거죠. 딱 거기까지가 끝인 거지. 2, 3위 간에 굉장히 열심히 막 악감정 갖고 싸우고 있는데 3위 후보 지지자들이 2위를 찍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 원리는 마찬가지로 1, 2위한테도 포함돼요. 2위가 계속 네거티브를 해왔다면 그 후에 그래서 그 네거티브가 먹혀서 1위가 됐다고 할지라도 원래 공격을 당했던 1위 쪽 사람들이 새로운 1위로 올라선 그분을 협조하겠습니까? 서울시장으로 보면 2위 주자가 박원순 시장을 막 공격해가지고 약점을 긁어내서 이 사람이 1위가 됐어요. 또는 2위가 됐어요. 1위가 돼도 원래 박 시장 지지하던 분들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 근데 막 네거티브를 해서 2위로 끝났어요. 다음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출마를 안 해. 못해. 그러면 3선이 끝난 지자체장을 앞에 놓고 누군가가 다음 우리 쪽 당의 시장 후보는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머릿속에 뇌리 남아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네거티브를 했던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용이 참 제일 힘든 건데. 어려워 보여요. 다른 후보 3명이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제 본인들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우리 3명은 단일화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경선 통해서 3등 하는 사람이 제 첫 번째 선거 본부장이 되고 원팀이네 원팀. 그 다음에 남은 2명 중에서 또 경선에서 한 명이 또 떨어지면 그 사람이 2본부를 맡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3명 중에 2명은 선거 본부장을 하는 거고 그 남은 1명을 계속 밀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이서는 한 팀이고 현재 재종기 시장과 겨루는 어떤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안산시도 흥미롭네요. 네. 확실히 민주당이 경선을 하게 되면서 흥행에는 확실히 재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아,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후보가 많아서 좋아. 그게 가끔씩은 독이 될 때가 있어요. 후보가 많아서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난타전을 하면은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명박근혜가 붙었던 바로 17대 대통령 선거 때죠. 그 뒤끝이 결국은 두 사람 다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낳아요. 그때 둘이서 서로 공격했던 말들이 다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데 네. 3번째 질문입니다. 3번째 질문은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미투 국면에서 제가 좀 불편해진 지점이 있다면 제가 원래 야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여자라고 해서 다 야한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맞죠? 저는 많은 제 친구들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거의 맨날 달고 사는 수준이거든요. 야한 얘기라는 것은. 그랬어요? 네. 아 놀랐습니다. 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새날에선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 건데. 네.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야한 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미투 국면에서 제 주변에 성폭력 피해자들 투성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 앞에 놓고 이제 야한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하는 건 당연히 더 그렇죠.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상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야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이것이 저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고 있다. 제 삶의 재미를 많이 갉아먹고 있어요. 심각한 고민이죠. 왜 그래요? 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야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저의 즐거움인 야한 얘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고민입니다.
고민하다 이런 고민 처음 보는. 아니 근데 이런 고민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지 그냥 않아요?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미투의 본질 중에 하나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내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위였든 간에 말이었든 간에. 근데 고 의원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늘상적으로 꺼내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를 봐가면서 저 같은 사람, 승아님 같은 사람, 노무사님 같은 사람들한테는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는 하세요. 뭐 그렇게 눈치를 봐요, 그거를. 그러게 위트 운동하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정도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라라는 게 요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약간 문제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어떤 갑이 아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하지 마세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펜스룰도 정답일 수 있어요. 펜스룰. 그렇다고 뭐 아예 만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분위기 봐가면서 자기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 그래서 아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앞으로 세상은 야한 농담을 하고 살지 마 이런 목표가 미투는 아니잖아요. 유쾌하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많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적인 유머 같은 것도 엄청 많은 게 우리나라 어떤 문화가 있는데 이제는 세련되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듣고 기분 나쁘고 불편한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를 막 도구화하고 대상화하고 희화화해서 그런 식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언니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물어보는 것도 답이지만 지금 푸나 삼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 그룹 내에서 조직 내에서 권력자일 때는 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요, 노라는 대답을 할 수 없는 내가 권력자인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것도 그냥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좀 평등한 관계 같다. 눈치를 싹 봐가지고 내가 여기서 아무 권력이 없다. 이럴 때는 좀 한번 물어보고 한번 좀 던져보고 아주 낮은 단위부터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제 하면 되겠죠. 왜 그 술자리나 만남이나 모임을 하다 보면 죽이 잘 만든 사람들끼리 어떤 수위를 넘지 않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얼굴 벌게지지 않는 선에서 그런 대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을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주면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와 상대방 들으라는 듯이 상대방이 모욕감 느낄 만한 저질 농담을 하는 건 다릅니다. 유쾌하게 섹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성적인 이야기를 엄청 하는데 예전에 처녀들의 저녁 식사인가 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 여성들끼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담론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위기 봐가면서 해라. 그것은 뭐 야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날들이 오길. 네, 보현님들 친구들이나 그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랑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보현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이모티콘 만들기나 뭐 여러 가지 작은 행복 또 오늘 자갈자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매일같이 일기예보를 들여다보듯 체크하게 된 미세먼지. 얼마 전 갑자기 태풍처럼 모든 걸 쓸어버릴 듯 몰아치던 비바람. 자연의 역습이라는 것이 뉴스에서만 보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삼켜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 옛날 사람들은 천둥 번개를 보고 하느님이 노하셨다 여겼다는 걸 배우면서 그땐 참 어리석었구나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들이 이해가 가는 게 나 역시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더 이상 하늘이 노하기 전에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녹색당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오늘의 자갈자갈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